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금 전 통과했습니다. 어제 준비 과정 중에 통신 오류 문제로 발사가 중단됐던 누리호가 오늘 오후 6시 24분 다시 3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은 경찰 출석 날짜를 미뤘고 경찰은 불법 집회에 엄정 조치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자 경찰은 도로 위에 드러눕거나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바로 해산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선 우리 시찰단은 방류 계획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등과 추가 기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을 반영해 성장률도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어제 발사 3시간 앞두고 멈췄던 누리호, 다시 우주로 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날씨도 어제보다 좋다고 합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바로 누리호 3차 발사 속보로 시작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3, 2, 1. 누리호는 이번에 총 504kg의 실용위성 8기를 장착한 실전 발사입니다.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되는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미션입니다. 우주 방사능 측정, 지구 관측, 우주 쓰레기 경감 기술 실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카운트다운은 언제나 긴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발사 앞두고 있는 누리호.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55분이기 때문에 한 2시간여 남아 있습니다. 어제 발견된 오류는 수정이 됐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누리호의 연료와 산화제 주입이 진행 중인데 오늘은 과연 무사히 우주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전남국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아직은 화면이 좀 좁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 너머에 발사대가 있는 겁니까? 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로 우주센터가 있고요. 그보다 더 안쪽,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고 가면 누리호가 서 있는 발사대가 있습니다. 2시간 정도 뒤면 누리호는 지금 보이시는 이 산을 훌쩍 넘어올라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현재는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취재진 출입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어제에 이어 우주센터 인근 통제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경찰은 누리호 발사대로부터 반경 3km 외부인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변 바다와 하늘길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 차례 발사가 중단됐던 터라 발사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이곳은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감도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누리호 발사 준비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발사 준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 발사관리위원회는 오늘 누리호의 발사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어제와 같은 오후 6시 24분입니다. 이에 따라 10분 전쯤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주입은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누리호를 받치고 있는 기립장치가 빠지고 10분 전부터는 발사 자동 운용 시스템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발사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어제 발사를 불과 3시간 앞두고 누리호의 비행 준비가 멈췄습니다.
발사대의 헬륨 저장 탱크와 지상 통신 장비의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밤샘 점검 끝에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은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날씨 역시 바람만 약하게 불 뿐 맑고 쾌청한데요. 다만 어제 보셨다시피 누리호가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무사히 6시 24분 발사된다면 누리호는 18분 58초에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실용위성을 싣고 우주비행에 나서는 누리호가 과연 위성을 제궤도에 잘 올려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성공한다면 누리호는 이제 실전 발사체로서 그 기능을 인정받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1시간 반쯤 뒤인 저녁 8시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교신을 마치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 지금은 연료제와 산화제 주입, 충전이 시작됐다고 박정현 기자가 알려줬는데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는 시민들이 고흥 현지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다른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 날씨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발사 장면 직접 보기 위해서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네, 누리호 발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곳 전망대를 찾는 시민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들 돗자리를 깔고 태극기를 흔들며 발사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이 누리호의 세 번째 도전을 앞두고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이 고흥 지역 곳곳에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바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누리호 발사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육상엔 인원과 차량 이동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해상에선 비행 방향 폭 24km, 길이 78km 면적에서 선박 이동과 조업 등도 금지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누리호 발사대와 15km 정도 떨어진 이곳 전망대가 누리호의 비행 모습을 볼 수 있는 명당입니다. 거리는 꽤 있지만 두 지점 사이엔 바다만 있어 나로 우주센터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해무가 없고 구름도 적어서 누리호가 하늘로 솟는 장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당시에도 전국 각지 시민들이 이곳 전망대를 찾았는데요. 이번 누리호 발사는 실용위성이 탑재된 사실상 첫 번째 실전 발사인 만큼 시민 모두 누리호가 우주궤도에 도달하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네, 마침 어제 저희가 이 시각에 발사 연기를 속보로 전했고 또 현지에서 오전과 오후로 두 분의 표정이 엇갈렸는데요. 아마 부모의 심정으로 발사를 기다리고 있을 이호성 박사 그리고 김대근 앵커 연결해서 준비 상황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마련된 YTN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근 앵커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시간에는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다급하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기분 좋게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발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호성 박사와 함께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일단 오늘은 발사를 위한 준비가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그 절차에 대해서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일까요? 그러니까 그 어제 걱정이 됐던 추진기간 공급계가 저희가 완료가 됐다, 검증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그 산화제 충전을 위해서 그 냉각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각 라인은 됐고 이제 산화제 탱크 자체를 지금 그 냉각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산화제 탱크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또 1단, 2단, 3단이 동시에 하지만은 크기 때문에 냉각시키는 데만 해도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냉각시키면서 동시에 지금 그 연료는 이제 주입이 다 준비가 다 돼서 연료는 지금 주입을 시작했습니다. 연료는 주입을 하면서 동시에 산화제 탱크를 냉각하고 있는 그런 있습니다. 단계군요.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별개니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행해서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그 연료 탱크도 이제 굉장히 크니까 그것이 이제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주입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산화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냉각을 1시간 20분하고 그다음에 한 1시간 10분 정도 그 주입하는데 이렇게 걸리고요. 그래서 총 계산해 보니까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산화제 충전은
그 발사 한 50분 전까지 완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을 다 맞춰서 저희가 예. 왜냐하면 산화제는 계속 늘면서 증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극저온에서 마이너스 183도까지에서 주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돼서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그 완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 통신 점검 완료됐다는 이제 소식도 네. 들어왔는데 네. 이게 애초 계획보다는 조금 몇 분씩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데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좀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아, 그 텔레메트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사체를 사용하는 그 목적이 우리가 그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2,600개 정도의 그 센서들이 있고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받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텔레메트리라는 게 이제 통신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리호가 우주에서 이 관제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예. 문제가 없는가 이거를 점검했다는 네, 의미인 맞습니다. 겁니까?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외국에서도 보면은 거기 때문에 그 통신이 중간에 두절이 돼가지고 그 잘못되는 거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발사 이후에도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점검도 했는데 이 부분도 이상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없었다. 이 부분 확인했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 지금 연료 탱크가 충전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6시 24분이 되면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예, 저도 너무 궁금한 게 저도 이거 나로 우주센터에 처음 와봐서 여기에서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봤고요. 어디로 볼 수 있어요? 이 뒤로? 저희가 발사대가 이 뒤에 보이시는 왼쪽으로 보이시는 그 산 뒤에 있습니다. 아, 이 산 너머에 발사대가 산 너머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 저 산 뒤에 발사대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6시 24분에 발사가 되면 어느 정도 크기로 볼 수 있습니까? 아, 그 크기는 사실은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나 보이는 것처럼 크게 이렇게 그런 거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예,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거는 나로호 모형입니다. 발사 현장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실제로 발사대 위에서 폭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요.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그 연구원들도 다 그 부근에 발사대 부근에서 다 소개해서 다 스크린으로 안에서 안전한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연구원 분들도 발사대 앞에서 보는 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스크린으로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로 다 스크린으로 해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발사할 때 이제 불꽃을 먼저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 치솟는 그 발사체 불꽃을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걸로 사진을 보니까 약간 한 손톱 정도 크기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면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그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비행을 하는데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이제 1단이 한 뭐 68km 고도 그 정도에서 이제 하게 되고 한 2분 정도 지나서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일단 이 분리가 되는데 1단 로켓이 이제 분리되는 그 장면을 그 장면은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게 직접 분리되는 걸 뭐 스크린이나 이렇게 보는 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리트로 모터라고 이 충돌을 1단하고 2단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 역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 1단 로켓은 뒤로 가고 2단 로켓부터 2단 로켓은 또 앞으로 또 예. 가속시켜서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가속시키고 바로 또 그 리트로 모터가 작동이 되는데 리트로 모터라는 것이 이제 고체 추진 기관이 일종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화력을 사용해서 폭발을 하면서 이제 그 중간에 그러한 그 연기가 하얀 연기,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육안으로 그 연기를 육안으로 연기가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없습니다 오늘. 예, 날씨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차 때 그것까지 봐가지고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는데 그 주변에 한 저희가 8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개가 꽃처럼 이렇게 불꽃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연기 하얗게 구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분리될 때 쉽게 얘기하면 이 사이에 화약이 8개가 있는데 이게 터지면서 이제 연기가 하얗게 나오니까 하얗게 나오면서 육안으로 저 하늘에서 1단 로켓이 분리됐구나 이것까지 볼 수 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에 나와 계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네. 그분들도 지금 바닷가에서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들어보면 망원경으로 봐야지 더 잘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눈으로도 볼 수 있다. 예, 만원경으로 보면은 그걸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아, 워낙 빨라서.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한 2분 정도 만에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발사 이후에. 네, 예. 자, 그러면 이후에 중요한 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리호가 약 18분 58초 네. 예 정도 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목표 지점인 550km 고도에 올라가는 데는 네. 한 13분 3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이제 도달. 위성을 분리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1단 분리하고 그다음에 2단 분리하고 페어링 분리하고 2단 분리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도달했다 생각되면 이제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저희 제일 먼저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이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있던 그 큐브 위성도 큐브 위성을 예. 분리하고 그 큐브 위성들 먼저 그 저스텍하고 그 루미스 또는 카이로 스페이스에서 만든 큐브 위성 분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요셋 4기를 그 편대 비행하기 위해서 도요셋 4기를 발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행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누리호의 18분 58초 동안의 비행이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네. 낙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그 위성을 분리하는 과정도 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2차 발사 때와는 위성을 분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예, 2차 발사 때는 저희가 이제 검증 위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검증 위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1.5톤을 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 더미를 이제 달았죠. 가짜 위성인 거죠? 예,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 모형으로 예. 무게만 이제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걸 해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 2차 때는 이제 그 검증 위성이 발사되고 그 다음에 검증 위성에서 우리 그 큐브셋이 발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리호가 이제 우주로 가서 네. 검증 위성을 내보내고 네. 그 안에서 큐브 위성이 이제 나가는 네. 방식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누리호에서 우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먼저 나가고 네. 이어서 큐브 위성들도 누리호에서 누리호에서 직접 다 배출을 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게 또 됩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차이가 있는 예, 부분이 그것이 있겠죠? 저희가 예. 이제 굉장히 많은 수를 이렇게 그 동시에 이렇게 하나의 발사체에서 쏘아 올리는 기술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그 위성이 저희가 쏘아 올리면서 서로 간섭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아야 부닥치거나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자세를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발사를 하면서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제 120도로 자세를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발사를 하고 그러는 기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저희 우리 스페이스 X사에서는 그 2021년도에 한 위성을 143개를 동시에 그 쏘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발사체 안에 위성이 100개가 넘게 들어있었다고요? 네, 143개를 갖다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리면서 그것을 궤도에 서로 다른 궤도에 다 이제 놓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제 가장 많은 위성을 싣고 간 그런 발사체고 그 이외에도 뭐 100몇 개, 뭐 10개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이제 스타링크를 갖다 꾸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러한 위성이 필요하니까 하나의 그런 거대한 위성에다가 거대한 발사체에 그런 많은 위성을 씌워서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저희가 몇 개의 위성을 갖다 고도에 이제 쏘아 올리는 그러한 기술을 저희가 습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또 중요해 보이는 이유가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는지를 이제 맞습니다. 시험하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후에 이게 성공을 하고 나면 뭐 외국의 위성도 우리가 실어서 원하는 궤도에 이제 보내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상업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많은 위성을 한 번에 싣고 가서 이제 분리하는 예, 지금 또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어떤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예, 지금 계속 현장에서 이렇게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어떤 단계의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료 주입 이후에 지금 산화제 탱크 충전이 산화제 탱크가 그 냉각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부터 이제 산화제 탱크 충전이 앞으로 한 1시간 10분 정도 이제 돼 있으면 그러니까
발사하기 50분 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지금 시작해서 약 1시간 10분 정도 네, 걸릴 것으로 걸립니다. 보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 4시 12분이니까 한 4시 20분 정도 되면은 네. 산화제까지 충전이 마무리가 될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시 20분쯤 되면은. 5시 20분. 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사 한 50분에서 1시간 전까지는 네.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다 완료될 수 되는 있다. 거죠. 예. 예. 자, 이번 누리호 발사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네. 그 위성이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성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게 성공하고 나면 이후에 상업적으로 이용될 그 가능성도 네.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위성이 제 궤도에 올라갔는지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할 텐데 이거 성공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성공했는지는 저희가 그 궤도에 저희가 예상한 궤도에 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것이 저희가 예상한 궤도에 있지 않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비콘으로 어디 있는지 그걸 받고 또 외국의 그러한 그 수신국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께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누리호 3차 발사 지금 시각이 4시 13분입니다. 이제 한 2시간 네. 정도 네. 남았습니다. 그리고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연료 충전에 이어서 산화제 충전도 시작이 된 시작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저희는 현장에서 누리호 3차 발사 이 사업 시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 전에는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비난 공세가 도마에 올라 대책 논의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된 법안들 큰 이견 없이 처리가 된 거죠. 네, 여야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된 뒤인 어제에도 또 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5번째로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법이 피해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맡기자는 내용의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네, 본회의 앞서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호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6월 국회 본회의에 당분간 전원 참석해 단일 대우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요구권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 세력의 비명계를 향한 비난 공세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청년 정치인과 시도당 대학생 위원장들이 당 쇄신 기자회견을 한 뒤 돈 없는 적대와 공격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 이런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이런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대의원제 폐지를 비롯한 여러 당내 쇄신 방안도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지난 쇄신의총에서 나온 당내 혁신기구 구성이나 윤리기구 감찰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도 있지만 노란 봉투법 같이 각종 노동 현안을 두고는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국민의힘의 지연 작업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미룬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나 야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에 대해서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대가 거세자 여당은 난장판 민폐 집회를 비호하는 것은 탈법 집회 조장당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동시에 사퇴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관계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로 추가 채용 의혹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선관위 사무총장 또 사무차장 동반 사퇴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력직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그동안 제기되어 온 국민적인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언론 보도로 박 총장 자녀 채용 의혹이 불거진 지 보름 만입니다. 이 박 총장과 송 차장은 모두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박 총장 자녀는 지난해 선관위에 들어와 전남 강진군 선관위에서 근무 중이고 이 송 차장의 자녀는 지난 2018년 채용돼 충북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자녀 채용 특혜 의혹까지 터지면서 지난해 3월 사퇴했는데요. 박 총장과 김 전 총장의 경우 자녀의 경력직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간부들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밝혀진 건 현재까지 6건에 이르는데요. 장관급인 박 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또 송 차장 등 모두 5급 이상 고위직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박 총장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을 해왔는데요. 오늘 김기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네, 지금 선관위 차원에서도 전수조사 벌이고 있죠? 네, 앞서 선관위는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감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선관위가 주도하는 만큼 사실상 셀프 감사라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선관위 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해 선관위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직무 회피를 했는지 등 이해 충돌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인데요.
성관위는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또 앞으로도 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총장 등의 사퇴와 상관없이 이 전현직 공무원 자녀 채용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 징계나 수사 요청 등 합당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광일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거액을 보유했던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게임업계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발행사인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사무처가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김모 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4차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방문 장소로 윤창현, 허은하 의원실을 각각 3차례, 양정숙 의원실 2차례, 그 외에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형, 정희용 의원실과 국회 정무위원회 사무실을 한 차례씩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오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전후로 증거와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 실제로는 자신과 함께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과 약속을 적은 휴대전화 달력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후 이 씨는 재판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11일 추가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도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 제명됐다고 서울시 의회가 밝혔습니다. 정 시 의원은 지난달 4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원내대표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이미 전날 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 시 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소속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정 의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선 우리 시찰단이 일본 측과 추가 기술 회의를 벌였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NRA가 참석을 해 우리 시찰단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도쿄 현지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네, 도쿄 외무성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에서 다시 도쿄로. 자, 우리 시찰단 오전부터 일본 측과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찰단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이곳 외무성에 도착을 했고요. 일본 측과 기술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지금쯤 회의가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정확히는 회의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흘 전 우리 시찰단이 도쿄에 도착한 뒤에 첫 일정으로 일본 측과 했었던 기술 협의입니다. 이번엔 특히 기존에 참석했던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에 더해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NRA가 처음 참석했습니다. NRA는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시찰단은 원전 현장 시찰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 NRA에게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국희 시찰단장은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IAEA의 검증은 당연히 참고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찰단은 IAEA 검증과 별도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지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원전 현장을 시찰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검증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거뒀는지도 물었는데요. 추가로 자료도 요청하고 검토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유 단장은 저녁 6시쯤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술회의가 우리 시찰단의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유 단장은 어제 원전 현장을 시찰을 마친 뒤에 보려고 했던 설비는 다 봤다. 그리고 이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외무성 앞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네, 그럼 국회 본회의 상황 포함해서 오염수 공방까지 바로 전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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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야가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간호법 또 잠시 뒤에 얘기할 노란봉투법인데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네. 그 재표결하면 안 됩니다. 표결하면 뭐 부결되는 건데 네. 표결하기 전에 여야가 마지막으로 그 의사협회하고 간호사협회하고 여야 사자 회담을 해갖고 네. 그 좀 그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걸 합의를 봐서 네. 수정안을 통과를 시켜야지 이게 뭐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국회에서 그냥 그대로 또 부결시키고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면 국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네. 여든 야든 얻는 게 없죠. 그리고 국민들이 피곤하죠. 네. 그러니까 법을 좀 다시 만져서 그렇습니다. 수정된 법안을 다시 올려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신데. 그게 맞습니다. 우리 저 이재호 상임고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거부권이라는 말은 정치적 용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 원래 법적인 용어는 제의 요구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미진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니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달라. 이게 네. 대통령께서 국회 제의를 요구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도 않아서 어쨌든 통과가 됐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제의 요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걱정이 되니 이 부분을 논의를 해달라고 그 지점을 지적을 해서 국회를 돌려보내시면 지금 상임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다시 그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를 하면 서로 의견들이 반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소위 대통령이 거부권이라고 행사를 하면서 네. 무조건 뭐 반사하는 식으로 내용도 안 따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제의 요구를 거부권으로 인식하고 국회에서는 다시 어떤 논의도 없이 그냥 또 통과시켜서 정치적 갈등으로 가는 이러한 어떤 지금까지 과정을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도 제의 요구를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다시 논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제2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게 노란봉투법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된다면이란 전제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일단 노란봉투법. 만약에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세 번째 거부권이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의결하기 전에 여야가 다시 합의를 봐야죠. 이게 야당도 이제 부담이 네. 수가 많다 그래서 계속 통과시켜 놓으면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이러면 이 국회가 실종되는 거니까 예. 마지막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노란봉투법도 놓고 여당이 거부하는 안이 뭔지 또 그걸 야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타협을 해야 합니다. 네. 아까 그 법사위에 머물게 된 그 2달여의 시간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왜 직회부 되기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고 수석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게 총선까지 이른바 거부권 전국으로 좀 예상하는 대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네. 참 뭐 저도 국회 초선을 짧게 해봤습니다만 예. 왜 이렇게 서로 입장이 이게 타협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전부 다 100% 반영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국민께서 표를 주실 때는 적정한 비율로 배분을 해주시잖아요. 여당에도 야당에도. 그럼 그 정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원청자와 이 하도급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는 민주당의 입장도 옳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가 좀 불편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옳아요. 네. 그렇다면 상대는 100% 틀리고 나는 100% 맞아라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 타협이 되겠습니까? 자, 그쪽도 한 50% 맞고 우리도 한 50% 맞다라는 네. 자세를 가지고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미진하더라도 통과시키고 그 법을 조금 운영해 보다가 또 다른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에 서로 모든 것을 100%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일리 있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네. 적절하게 조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박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원청기업 하도급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이 있잖아요. 네. 이를 그냥 강화한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를 한 뭐 20가지 정도를 딱 나열을 해갖고 그 중에 여야가 합의 볼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치고 합의 못 보는 거는 삼각부 해놓고 이렇게 나가서 결국은 다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노동자들의 그 책임이지 않습니까? 네. 책임 뭐 손배소에 대한 책임 이런 거 묻는 거 그것도 요런 경우는 제외다. 요런 경우는 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안을 나열을 해야 됩니다. 쭉 나열을 해갖고 그 중에 여야가 합의 볼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치고 합의 못 보는 거는 삼각표 쳐놓고 삼각표 친 거는 다시 그 다음날 다시 논의하고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합의하려는 노력보다 서로 다르다는 것만 자꾸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 네. 협상이라는 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걸 이야기해야지 당신하고 내하고 다르다 하는 것만 자꾸 강조하면 이게 타협이 안 되잖아요. 내용을 좀 조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내용까지 가기엔 일단 절차상에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2월에 법사위 회부된 법안이 2달 넘도록 처리가 안 되니까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민주당이 이제 직회부를 강행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권한쟁의 심판하겠다. 절차상에서도 지금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서로가 자기들만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그런 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양국관리법을 짧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말씀도 걱정이 맞아요. 이 정부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게 하면 농민들이 맘 놓고 농사를 지니까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서 쌀값이 떨어져서 농민이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좋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냐면 전년보다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16조 5항을 수용해서 신설을 했는데 네. 그것을 대통령께서 소위 제의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뜻을 넣는데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안 읽어보셨는지 그냥 무조건 거부권을 소위 행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의 문제도 문제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수용한 양국관리법이나 간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용에 대한 잘 어떤 숙지나 검토 없이 무조건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스스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양국관리법과 간호법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니까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되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내용을 여야가 합의를 못하니까 절차를 갖고 따지잖아요. 네. 여야가 내용을 합의해버리면 뭐 절차 갖고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무조건 야당이 다수를 갖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는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네. 또 야당도 여당 무조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가. 그래야 이게 타협이 되는 거지. 서로가 선입견을 딱 갖고 야당 무조건 다수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선입견을 여당 갖고 있고 네. 또 야당 여당 저 사람들은 꼴토이니까 무조건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마침 이런 대립 구도 속에서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있었던 일화가 뒤늦게 알려졌는데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거절을 한 거거든요. 네. 뭐 아주 잘하신 일이죠. 어쨌든 누가 잘하신 건가요? 김기현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포용력과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야당을 리드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 그런 노력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이라면 네. 여당의 대표께서 저렇게 전국을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서 야당이 뭐 거절했다 하더라도 여당의 대표는 알았어 하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번 더 하고 자꾸 그러면 더 노력하는 여당의 모습이 국민께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거부하는 민주당, 야당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네. 뭐 그런 노력들을 서로 여당 대표께서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이게 어차피 여야가 지금 소통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게 좋죠. 뭐 그것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뭐 언제까지 거기만 매달릴 게 없고 그러면 여야 대표라도 자주 만나서 밥도 자주 먹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 네. 하는 게 좋습니다.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하고 만나야지 그 서로 뻗대고 안 만나고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제안을 하고 김기현 대표 만나고 여야 대표라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너무 서로 동의한다고 하시니까 생방송의 긴장감은 좀 떨어집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또 가게를 세워주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찰단이 내일 귀국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듣고 두 분 의견이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안 한다 그런 말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2배 이상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저기 의원님. 저 뭐야 과학적으로 지금 뭐 IAEA도 못 믿겠다. 이것도 못 믿겠다. 저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국회 시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찰단부터 한번 먹어보고 안전하다고 우려니까 그다음에 특히 국회의원님들 뭐 당대표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은 끄떡없다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시찰단 국회의원님들 이분들부터 국민들 앞에 시험 행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마시겠습니다. 이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윤석열 정권은 커다란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일단 안민석 의원 제안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안민석 의원의 제안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요. 네. 저도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세계적 기준보다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 훨씬 더 큰 것이고 특히 제주도민들을 만나보면 엄청난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이런 국민의 불안을 정말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렇게 해서 안심시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하면 그 방류 보증단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투명하지가 않아요. 우선 가장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야 될 언론 취재단도 없는 것이고 또 명단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료 채취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인데 네. 그 시료 채취에 대해서 일본이 주는 시료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IAEA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IAEA가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 것이냐?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그 사용에 관한 그런 국제 기구 아닙니까? 안전한 사용을 네, 권장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이 될 만한 국제 기구의 어떤 검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 시찰의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얼마 후면. 그러면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것이 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식재료의 수입과 바로 연결되는 대만의 사례와 똑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네. 뭐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조치는 미흡합니다. 마침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53이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40이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고모님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숫자로 봐야지 53이 많지. 상대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아무튼 저게 이렇습니다. 네. 이 우리 국민들이 IAEA는 안 믿어도 네. 우리 시찰단 발표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네. 시찰단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우선 구성 자체가 여야가 추천, 동시에 추천하고 예. 민간인 전문가를 추천해. 민간인 전문가를 관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공무원 비슷한 사람들만 할 게 아니고 네. 민간인 전문가를 그것도 야당에도 추천하라 그러고 여당도 동도 추천하고 정부도 추천하고 네. 시찰단 구성이 우선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 시찰단이 가는데 언론인들이 다 동행을 해야죠. 하루 종일 구경하고 나서 언론에게 브리핑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시찰단에 가는데 언론이 따라다니면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게 하고 그 동행을 시켜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방류 시설을 본다, 뭐 탱크를 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오염수 있는 탱크가 뭐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있는 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오염수를 검증해야죠. 오염수를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하고 네. 그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 들어갔을 때 그 바닷물을 검증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투명하게 검증해 갖고 그래서 결과가 아무 이상 없다. 그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이상 없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믿어야죠. 안 믿겠습니까? 아니 자기 나라 시찰단이 저렇게 투명하게 공장에 가서 해서 봤는데 이상 없다 하면 믿는 거지. 근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시설을 100번 보고 와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오염수 물을 봐야지 물을 둘러싸고 있는 탱크를 100번 보면 뭐합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이 시찰단이 투명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검증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매일매일 저도 유심히 그 브리핑하는 거 들어보고 했는데 구체적인 거 오염수를 분석해 봤다든지 오염수를 만져봤다든지 뭐 네. 이런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오염수를 둘러싸고 있는 오염수를 어떻게 뭐 방류할 계획이다, 이게 어떻게 보관되어 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제도적 장치만 쭉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것만 봐갖고는 우리 국민들이 투명하게 생각을 안 하죠. 네, 일단은 시찰단이 내놓을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은데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드리면 자 이원우 의원의 문자 테러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네. 전혀 민주당이 저도 민주당원입니다만 네. 전 잘못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우 의원에게 문자 폭탄이 왔으면 그것을 대체로 강성 팬덤층 뭐 개딸이든 누구든 그 특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그러한 문화 자체를 지금 본질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원욱 의원이 한 200만 되는 당원의 DB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 당원이 아닌 사람을 당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간질에 속아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이런 문제가 당내에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그 문자 발신자가 민주당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은 저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방법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민주당원이든 아니든 그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저런 내용을 보낸 사람들이 당원이든 그냥 당원이 아닌 일반 지지자든 간에 저런 내용이 돌아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처음부터 민주당이 대응을 제대로 했어야죠. 개딸에 대한 대응이든 뭐 일부 과격 당원에 대한 대응이든 당이 기강이 바로 서고 당이 도덕성이 확보되면 저런 일이 없지요. 근데 민주당 스스로 그걸 소홀히 해놓고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지는 문제만 갖고 자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잖아요. 계속 물고 늘어가잖아요. 김남국 문제도 그렇고 뭐 매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네. 좀 제대로 좀 대응하세요. 짧게만 제가 부연하면 저는 소위 그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개딸이 이런 강성 팬덤이라고 하는 용어와 동일시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 개혁의 딸들 중에도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정말 절차 이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정치권이 새로운 하나의 정치권에 나타난 해결해야 될 현상으로 보고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접근하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의 개딸은 마치 잘못된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고유명사화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네, 시간 다 돼서 제가 다음 질문은 단답형으로만 여쭤보면 다음 달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수석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 외부에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로 그렇게 뭐 큰 영향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못다한 부연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듣기로 하고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괌을 강타한 2호 태풍 마와르,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을 향해서 북상 중인데요.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연휴 날씨 그리고 태풍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먼저 연휴 날씨부터 알아보죠. 사흘 내내 그럼 호우가 예상되는 겁니까? 네,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내륙에 소나기만 지나겠고요. 이 호우 대비가 필요한 시기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오후 북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비구름의 중심이 남하하면서 남부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북상하고 있는 2호 태풍 마와르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이 낮은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변동성이 무척 크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볼 때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무척 희박합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밤사이 괌을 강타한 태풍이 계속 북서진해 다음 주 수요일쯤 타이완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력은 태풍 가운데 가장 센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상황입니다. 이후 태풍의 진로와 강도는 무척 유동적인데요. 태풍이 타이완 부근에서 정체하다가 일본 동쪽 해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은 예측 모델마다 변동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연휴 뒤 다음 주 날씨는 2호 태풍 마와르에 따라서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1.4%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고 본 건데 침체 우려의 기준금리는 3.5%로 3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소비 회복의 내수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부진은 여전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4%로 한층 어둡게 내다본 이유입니다. 지난 2월에도 성장률을 낮췄는데 이번에는 내림폭을 더 키웠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IT 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 파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인합니다. 경기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는 3.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대로 내려오면서 인상 부담을 털어낸 겁니다. 다만 세 차례 연속 동결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자본 유출 조짐이 없어 금리 차를 크게 우려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까지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금통위원 6분 모두가 최종 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말아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목표로 내세운 물가 상승률 2%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이에 한해는 물가를 최우선에 두고 현재의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대규모 집회 이후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비한 훈련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민주노총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맞서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경찰이 노조 측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초 경찰은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간부 5명에게 오늘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다음 달 1일에 경찰에 나가기로 했고
상위단체인 민주노총 집행부 3명도 날짜를 경찰과 새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석을 계속 미루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경찰은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내에 날짜를 맞춰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어 1박 2일 집회 때 노조가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신고된 시각인 오후 5시를 넘겨서도 집회를 이어가 불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경비국장 주재로 사후평가 성격의 내부 회의도 열렸는데요. 집회 참가자의 노숙과 길거리 흡연 등을 놓고 경찰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어 전열을 재정비하자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도 지시해 당장 오늘부터 3주 동안 서울청 54개 경찰부대가 집회 대응 강화 훈련을 진행하는데 내부적으로 볼멘 소리도 새어나옵니다. 실제 훈련에 들어간 기동대원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평소보다 갑자기 강화된 훈련에 당혹스럽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기동대를 이끄는 한 중견 간부는 사기를 도울 수 있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오늘 다시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 이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낮 2시에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현재 서초동 대법원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파견을 처벌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데요. 노조는 이후에 저녁 7시부터 야간 문화제를 열고 밤샘 농성에 돌입합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 천막과 텐트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철거하기로 했고 대법원 앞에서 지나친 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해산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무조건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불법 집회에 대한 엄중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차단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다시 유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유아인 씨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아인 씨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왕십리역과 선릉역 사이 전동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가 2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선로에 물이 유입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열차 운행을 멈췄다가 오후 1시 반쯤 운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수 구간은 서울숲역부터 압구정 로데오역 사이 해저터널 20m로 철로 위 6cm 정도까지 물이 들어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진통제로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와 투약이 금지된 거통편을 유통한 중국인과 탈북민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와 국내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50대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진통제인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를, 또 중국인 부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해 SNS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병원 입원 치료를 마치고 교도소로 복귀했습니다. 대전교도소는 어제 오후 5시쯤 신 씨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 교도소에 다시 입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대전교도소 감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건강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제4조 등에 대해 성주와 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4조는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 같은 조항 등에 근거해 지난 2017년 4월 소파 합동위원회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에 공여 승인을 요청했고 위원회가 성주 스카일 골프장 부지 가운데 32만여 제곱미터를 주한미군에 공유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달 말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가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일 양국이 한층 더 국방 교류의 촉진과 연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일본의 우길기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아 자제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우길기 입항이 실현되면 한국 정부의 우길기 대응이 국제 룰에 따른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기를 달고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통상 국제 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모든 PSI 회원국의 동등한 원칙과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31일 제주 공해상에서 우리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다국적 해양차단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 나라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 특임대 6개 팀이 참가합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 자녀를 아들로 파악했고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한 딸 주애는 둘째로 알려졌었는데요.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절친했던 동창이 2차례 방북했지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를 만나 임신 소식을 직접 들었다. 이듬해에도 북한을 방문했는데 딸을 낳았다고 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베른 국제학교에 함께 다녔던 조엘 미카엘로 씨가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카엘로 씨는 김정은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자신이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일의 아들이고 이름이 김정은임을 털어놨고 김 위원장 집권 뒤 2차례나 북한에 초대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의 첫째 자녀는 2010년생 아들, 둘째는 2013년생 딸 주애, 그리고 2017년 2월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셋째, 이렇게 알려졌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자녀가 있는데 성별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까지 알려진 부분인데 그중에서 확인된 거는 지금 이번에 나타난 김주애라고 불리는 이 딸 외에는 지금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앞서 정보당국은 2010년 당시 북한으로 남아용 고급 장난감이 대량으로 조달된 정황과 휴민트를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김 위원장의 장남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분석이 맞느냐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주관적 객관적 자료가 모두 포함됐지만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에 좀 더 신뢰성을 두고 있고 특히 우리 정보당국이 국회에서 직접 옮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뢰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최근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주애를 계속 등장시키며 집중 부각하고 아들 얘기를 들은 적 없다는 절친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일각에선 주애가 첫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아직 근거가 부족해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김정은이 4대 세습 의지를 점차 분명히 나타내는 상황에서 차녀 주애와 장녀 주애의 위상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정보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북한이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보통신 인력을 외화벌이에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에도 북한 IT 인력이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미국 기업에 고용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대표는 북한 IT 인력이 번 돈의 90%는 북한 정권에 징수된다며 유엔 추산에 따르면 매년 5억 달러, 우리 돈 6,600억 원 이상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거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했지만 미국, 일본,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오늘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군산 복합체가 최근 10년 동안 거의 모든 시리즈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했고 수십 차례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 압박, 내정 간섭 시도 등 직접적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 지도부는 대규모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계획된 공세에 효과를 내고 미국은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집속탄 공급 여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떤 방식으로 포탄을 이송 중인지, 이송이 언제 완료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으나 한국 정부와 포탄 구매를 두고 협의해 왔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살상무기의 지원을 주재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간 비밀 무기 합의를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갈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란 조건을 달아 아직 협의 중이라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 24일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난해 처음 우크라이나로 보낼 포탄 제공을 요청했고 비밀 합의를 두고 노력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한국 정부가 냉랭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한국과 미국이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직후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와 관련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의 원조를 확보하는 노력을 주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As usual, we will keep the subject of private diplomatic conversations private, but the United States has led a worldwide effort since before even the onset of this conflict to secure assistance from our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to support the Ukrainian military and support the Ukrainian people in defending ourselves. 밀러 대변인은 이건 우리에게 최우선 과제였다면서도 특정 나라와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또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현지 의료시설 파괴를 규탄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8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9개국은 반대를, 또 52개 나라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현지 병원 등에 대한 공격 규탄과
공격 중단 촉구,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보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등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 맞서 러시아의 영토 공격 등 이유가 빠진 우크라이나 보건 비상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시리아와 공동으로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산 전투기 F-16을 빨리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F-16이 공급되면 러시아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더 약해지고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관건은 훈련 공급 속도, 즉 F-16으로 우크라이나 영공이 실제로 방어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F-16 지원 요청에 그동안 난색을 보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도중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훈련 계획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세계 선수권 16강에 합류해 세계 1위 수닝샤와 맞붙습니다. 신유빈은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단식 3회전에서 랭킹 18위, 위안지안안에 매치 포인트를 내줬지만 결국 4대3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남자부 임종훈도 16강에 올라 사실상의 최강 중국 마룬과 격돌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지만 늦은 오후에 접어들며 날이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뤄지는 오늘 오후 6시 24분 무렵에도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군은 맑고 또 선선하겠는데요. 바람도 초속 4m 정도로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남해안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와 부산도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대구는 24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부처님 연휴 동안에도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중부에, 월요일에는 남부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날씨는 2호 태풍 마하르에 따라서 변동성이 무척 크겠는데요.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누리호 3차 발사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